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관계 어떻게 변화할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월요일 낮 12시에 진행이 됐는데 취임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최우선시하겠다, 또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죠. 우리가 일기를 경험했기 네.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생각과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대선 기간 때 이미 상당 부분 자신의 정책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대성한 취임사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몇 가지 측면에서 뭐 이미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특히 홈페이지에 6개 핵심 의제를 이미 올렸습니다. 그것을 예. 보면 일단 미국 내에서 여전히 심각하게 여겨져, 이번 사실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지, 인플레이션 문제. 이게 첫 번째로 얘기가 올라와요. 예. 그다음에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를 하겠다. 세 번째가 국경 안전 강화하겠다.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 에너지 패권, 안전한 미국 도시 건설. 예. 전체적으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 우선주의가 다 반영이 된 그런 핵심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지금 네.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재천명을 했고요. 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면전에서 강하게 네. 또 거칠게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의 전통이면 이게 전임자한테는 좀 좋은 덕담을 하는데 예. 트럼프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충분히 봤고요. 특히 기억들 하시겠지만 2020년 선거에서 지고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취임식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전무후무한 일이었고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47대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취임하는 그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 있었죠. 앉아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놓고 한 얘기들을 보면 뭐 바이든 행정부를 사실상 비판하는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간 급진적이고 부패한 정권이었다. 예. 이제 그런 표현도 했고, 국내외 단순한 위기조차 관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전임자가 이렇게 했는데 자신은 여기에 차별화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 4년 내내 볼 얘기인데요.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해갖고 예. 워싱턴에 기본적인 기득권층이 있다. 그 층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지지층에 굉장히 소구되는 뭐 일종의 예. 그런 하나의 구호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앞에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뭐 사실 공화당의 일종의 그 기존 주류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 예.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앞서 저희가 리포터로도 전해드렸는데 워싱턴 DC에 트럼프 지지자들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의 취임식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는 좀 숨어서 샤이 트럼프란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지지들 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때는 트럼프를 취임식에 반대하는 군중이 50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를 했고 트럼프의 조목조목 비판하는 그런 예. 목소리들을 아주 힘을 실어서 보여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모인 숫자가 5만 명 정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네. 얘기하고요. 방금 말씀하시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다 뒤덮였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는 예. 공화당의 색깔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미국 방방 곳곳에서 다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8년 전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보이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일종의 샤이 트럼프라는 그렇죠.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워낙 거칠고 그가 상징하는 것들이 그 기존의 미국의 전통과는 많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지 못한다라는, 공개적으로 그게 예. 샤이 트럼프였는데 지난 8년간 완전히 바뀌었죠. 사실상 공화당은 트럼프가 완전히 다시 장악해서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주류의 세력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지자들이 충분하게 자신들의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예. 있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예. 이번 워싱턴도 8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을 해왔던,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이 걱정을 해왔던 이 행정 명령들을 쏟아내고 일부에는 서명도 했다고 하는데 네. 가장 먼저요,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수차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그 해리스와의
이 차별점 또 특히 네. 민주당을 공격한 포인트였죠. 예. 뭐라 하더라도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때 한 300에서 400만 명 이상의 그런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왔고 전체 숫자로 하면 1,200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 장벽을 만들면서 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얘기하는 불법 이민자가 미국의 그런 그 치안을 완전히 흐트나든지 아니면 경제를 어렵게 한다. 예. 그런 면은 좀 확실히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일종의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소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행정명령의 초반에 지금 100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1, 2번 정도로 이것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장벽 얘기도 했고 그 불법 이민을 얘기했고 또 1798년에 미국이 제정한 법 중에 적대국 외국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 집행 기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미국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이 법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예상대로 뭐 강경한 이민 정책 일단 취임 일성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관심이 가는 게 경제, 무역 정책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세인데 우리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기 관세 얼마나 올릴까 여기에 굉장히 촉각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류를 했어요. 하지만 관세 폭주 전망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트럼프를 우리가 관세맨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켄리가 네. 사실상 관세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맥켄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근데 수없이 자신의 유세에서도 맥켄리를 계속 얘기했고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한국을 비롯해서 사실상 세계 모든 국가죠. 모든 국가를 예. 압박해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10% 보편 관세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얘기했다가 10%를 더 올려서 70%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걸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신에 이 법 중에 하나 미국 무역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1974년에 제정된 법인데 여기 122조에 보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크고 심각한 국가에 대해서는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150일 한정된 기간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법이 또 150일이 지나면 미국 의회에 동의하면 그것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카드를 활용을 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상대국에게 그런 그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대응할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부가 협상기구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재계 인사들이 좀 대신해주지 않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까요? 뭐 대응이 어렵긴 하죠. 근데 한국이 특히 지금 지도 리더십이 부재한 예. 상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특히 미국과의 무역을 해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들에게 예. 다 이 제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마 대미 무역 흑자로 8위인가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리고 특히 한국은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대미뿐만 예. 아니라 수출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관세까지 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우리 수출의 1, 2위국인데 중국의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의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요. 또 보편 관세 10이 됐던 15%면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그 이중고에 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일종의 비상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다만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고 예. 생각하는 게 트럼프는 모든 걸 거래 비용적으로 하니까요. 특히 우리의 뭐 나머지 정부의 기관들뿐만 아니라 이런 재계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거래 비용적으로 하는 접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관세 문제에 더해서 네. 지금 한국은 방위비 협정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관세 문제가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이 방위비 문제는 굉장히 특수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이 협정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방위비 문제라는 것은 북한 핵 위협에 바로 연계가 되기 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그 관세 부과는 보편 관세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되지만 특히 이 문제는 한국의 특정한 문제죠.
이미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그 한국이 방위 분담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이거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난 대선 기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12월에 한국 그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그 12차 방위부 특별협정을 체결했고 그게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의회 비준까지 받았습니다. 예. 미국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전히 재협상의 가능성이 없진 않다. 예.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 일기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한미가 맺고 있는 특별협정 SMA에 항목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는 항목이 없다고 요구하는 것이 요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기존의 어떤 원칙과 규범을 넘어서서 요구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을 건드릴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문제는 예. 이 두 가지가 북한 핵에 대한 그 대응의 가장 핵심이고요. 예. 특히 한미가 그간 1년 반 동안 발전시켜왔던 확장 억제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비용적으로 해야죠. 예. 일정 수준 보존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신에 반대급부로 확실하게 미국의 확장 억제를 더 받아내고 한미가 핵 동맹의 작전 계획까지 포함한 그런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우리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핵 문제도 언급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서 우리 또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상대방에게 유화적인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2017년에 충분히 경험을 한 것처럼 그때도 최대한 압박이라 해서 뭐 화염과 분노 엄청나게 북한을 몰아붙였죠. 예. 그 후에 이제 협상을 해야 그래 유리한 고지로 시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협상도 일단 저는 김정은과의 소통 채널을 복원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만약에 본격적인 어느 의미는 그 협상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북한을 압박할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군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강화한 후에 우위에 서서 그런 협상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한미 관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